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정확히 5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제가 새로 옮긴 요양병원의 8인실 병동 창가 쪽에서 두 번째 침대였어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섞인 기저귀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나직한 신음소리가 익숙한 제 일터에서 그토록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마주친 겁니다. 한때는 꼿꼿한 허리와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독한 년이라 불렀던 전 시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결혼 생활의 시작과 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 엄마 복이 없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지갑 사정은커녕 얼굴도 안 보고 웃음부터 표정이 달라졌던 엄마는 딸인 제게 늘 상처뿐인 존재였으니까요. 술에 취해 저를 상처주고 심지어 돈을 안 주면 자기 대신 맞으라며 엄마의 남자친구 앞에 저를 떠밀기도 했던 사람, 그런 엄마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선택한 것이 26세 이른 결혼이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던 전 남편 동욱 씨는 제 사정을 듣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는 마치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라도 할 것처럼 다정한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동욱이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 몰라.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딸을 갖다가 전생에 웬수가 들러붙었나. 딸랑 딸 하나 있는 거 호강은커녕 그렇게 속을 썩이고 돈만 뜯어내고 짐짝 취급하니. 아무튼 유선이 너희 같은 모녀지간은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이야. 붙어있으면 속 터져.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안 좋게 보지 않아주셔서. 내가 널 왜 안 좋게 보겠니? 그런 엄마 밑에서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랐는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유선아. 처음으로 들어보는 가슴 설레이는 낯선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그 말이 저를 위한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엄마를 치료시설이 갖춰진 요양병원에 모시고 결혼을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제게 시어머니의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제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눈물까지 찔끔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다정함 속에서 조금씩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3교대 근무로 피곤해 보일 때면 위로 대신 저를 그렇게 좋은 눈빛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일이 그렇게 힘든가? 그냥 간호사랑은 많이 다른가 보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은근히 제 직업을 깎아내렸고 제가 친정엄마 면회를 다녀온 날이면 제 속을 긁는 한마디씩 했지요. 오늘도 친정엄마한테 다녀오는 거냐? 네, 시어머니한테 괜히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2-3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엄마가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2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되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보고 실망이 큰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가족에게 위로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생채기를 내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애미랑 남편 나 몰라라 하고 너 사람 대접도 안 해준 친정엄마한테 다녀온 거라고? 요새 엄마가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데 가보니 크게 차도는 없더라고요. 그랬겠지. 중독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면 굳이 병원까지 들어가겠냐? 너 그렇게 드나들면 네 엄마가 태어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않겠어? 적당히 해라. 괜히 네 엄마한테 희망 고문 같은 거 주지 말고. 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다정하게 위로하셨던 시어머니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서 더 마음이 쓰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저를 위하는 척하며 제 엄마를 흉보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위로해 주었던 그 말, 안 보는 게 상책이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꺼내며 제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꼭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독해. 내가 저번에 다 말했지.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딱 봐도 정상적이진 않아. 지 엄마를 요양병원에다 가둬놓고 시집왔잖아. 얘기 들어보면 오죽하면 그랬겠냐 싶으면서도 가끔은 무섭다니까. 그 말들이 동네에 퍼져나가고 저는 어느새 결혼하려고 친엄마를 내다버린 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일 거라고,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투에서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제 아픔을 이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 약점으로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술주정뱅이 딸이자 변변찮은 간호조무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도피처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상상보다 훨씬 끔찍한 형태로 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이종사촌 동생이라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방에 사는 이모딸이 서울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당분간 당신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요. 부모님 없이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께 말벗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겠다 싶어 저는 그러시라고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성이었던가요? 20서너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부침성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도 제게 형님하며 깍듯하게 대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성의를 보며 역시 딸이 있어야 집안이 화사하다며 연신 흐뭇해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3교대 근무로 집을 비울 때 남편 밥이라도 챙겨줄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원래도 제약회사 영업직이라는 핑계로 접대가 잦고 귀가가 늦었지만 이제는 아예 외박을 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이 고된가 보다, 피곤해서 근처에서 자고 출근하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외박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옷에서는 늘 짙은 여자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났고 제가 그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물으면 귀찮아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마셔서 그래. 그런 똑같은 대답만 반복할 뿐이기도 했고요.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이 외박을 하지 않는 날이면 꼭 시댁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또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온다고? 그럼 어떡해.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적적해 하시는데 나랑 어머니 사이는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 사이와는 달라. 그게 이유였죠. 저는 장모님이란 말 대신 당신 어머니라는 호칭을 듣고 가슴이 찌릿해져 왔고 일단 남편에게 거리가 벌어지는 게 싫어서 그 말을 곧대로 믿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라고 나보다 어머니를 더 챙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의심의 싹이 튼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하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싫어 무작정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일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따뜻한 나침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시댁 현관문을 열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왔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밤샘 근무로 지쳐있던 터라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동욱 씨는요? 아직 자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어젯밤 저기서 자더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거실 어디에도 남편이 잠을 잔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베개는 쿠션들 사이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해주려고요. 계란을 꺼내 그릇에 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방은 성희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틈으로 나온 사람은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서 제 손에 들려있던 계란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황급히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 안쪽에서 잠옷 차림의 성희가 따라 나오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 그 한마디와 함께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지요. 동욱이가 아침에 못 찾을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오해하지 말아라. 참으로 절 바보 취급하며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기막힌 변명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잠옷 차림, 성희의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새,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그 방 안의 무거운 공기, 그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아들에게 며느리가 있음에도 내연녀와의 사이를 인정하는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 순간 성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내뱉은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 그 짧은 호칭 하나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몰아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기만극이었습니다. 성희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부엌에 싸늘했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성희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깨진 계란 그릇의 파편처럼 산산조각 난 제 결혼 생활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방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밤샘 근무의 피로 때문인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성희가 놀라서 말이 헛나왔나 보지. 뭘 그렇게 말꼬투리를 잡냐?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아침부터 이러지 말고. 지 신랑 생각해서 좋아하는 반찬 사갖고 와서 왜 그래? 너도 참 이상해. 하여간 배배 꼬여갖고. 우리 성희요? 또 어른 앞에서 말꼬리 잡는 거 봐라. 성희는 내 딸 같은 애인데 당연히 우리 성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과 저 낯선 여자를 비호하려는 차갑고 이기적인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성희는 그 틈을 타 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게 보내는 마지막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 집안의 이방인이라는 선언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 한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본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들은 그냥 둬. 오죽하면 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겠냐. 동욱이도 그렇고 나도 너한테 질렸어. 네가 너무 독하고 정 떨어지는 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 여자의 입에서는 제가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바로 그 레퍼토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시집 오겠다고 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독한 년, 그런 며느리가 무서워서 아프지도 못하겠다는 하소연, 간호조무사 주제에 제약회사 다니는 아들을 꿰어찼다는 비아냥까지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남편의 외도마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3교대 근무로 들쭉날쭉해서 살갑게 굴지 않아서 남자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알지? 동욱이가 엄청 효자야. 지가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의료계통 잘 알고, 너 간호사도 아닌 조무사인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나 나이 들어 아프면 간병이라도 하겠거니 하고 결혼하고자 한 건데 갈수록 아니라더라. 지엠이 병원에 처박아 놓고 결혼해서 지 남편도 못 챙기는 게 시모 챙기겠어? 얼마나 번다고 그 유세를 부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본 것이 아니라 늙은 자신을 돌봐줄 쓸모 있는 간병인 정도로 생각했던 거구나.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제 직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격도 살갑지 않은 데다 심지어 친엄마까지 병원에 보내는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던 거구나. 그래서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어머니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저 여자애로 저를 대체하기로 마음먹었던 거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였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미래의 병수발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기만적인 거래가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붙잡고 잘못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계란 그릇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으로 차린 마지막 아침 식사는 결국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조용히 도장 찍어라. 네 모녀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 존재만으로도 재수가 없어 하여간. 그 악담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물러난다고 말이지요. 네, 기꺼이 나가드릴게요. 저도 며느리 앞에서 내연녀를 아들과 엮어주려는 비상식적인 인간들과는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는 아닐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모욕과 상처, 그리고 내 엄마에게까지 퍼부었던 그 경멸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독한 년이 진짜 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님. 그날 새벽 비에 젖은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으며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을 다짐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배신감을 곱씹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곧장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텅 빈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밤새 썼던 환자 기록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차트와 서류들 속에서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으로. 가진 것 없는 제가 기댈 곳은 오직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 병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무기는 그들이 가장 얕잡아 봤던 간호조무사라는 제 직업과 그 안에서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이 되자 밤샘 근무를 마친 동료들과 아침 근무를 시작하는 동료들이 하나둘씩 스테이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늘 저를 아껴주던 수간호사 언니가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담아두었던 모든 억울함과 치욕을 마치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듯 낱낱이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처음엔 안타까움이, 그 다음엔 경악이, 그리고 마지막엔 분노가 서렸습니다. 특히 남편의 상간녀를 조카라고 속여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들였다는 대목에서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가정 문제에 일가견이 있던 베테랑 간호사 언니 한 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선아, 절대로 순순히 이혼해주면 안 돼. 넌 지금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너만 등신되는 거야.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호사를 살 돈도 그들과 법정 싸움을 벌일 힘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다른 선배 한 분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근데 네 남편 제약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성공제약? 그 한마디에 스테이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성공제약, 우리 병원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의사 선생님들에게 영업을 하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적이고 그 실적은 의사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이 자사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며 그들의 기분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억울한 사연은 이미 병원 내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의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특히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몇몇 과장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외과 과장님 한 분이 성공제약 부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과장님은 부장에게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즘 박동욱이라는 사원이 우리 병원에 잘 안 보이던데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듣자하니 딴 여자랑 바람나서 와이프를 아주 힘들게 한다던데 그런 사람이 파는 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환자들한테 쓰겠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환자 목숨을 다루는 약을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박동욱 씨가 바람이 났다고요? 듣기론 바람을 조장한 사람이 박동욱 씨 어머니라던데 막장 아들 위에 뿌리는 막장 어머니 아닌가? 그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공제약 박동욱은 아내 몰래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하게 생긴 놈, 그걸 또 지 엄마가 거들어준 파렴치한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술추정뱅이 딸이라고 낙인 찍었듯 저는 그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영업사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은 겁니다. 그들이 동네 아낙네들을 상대로 저를 험담했다면 저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의료계라는 좁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의 밥줄을 겨눴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당신 해달라는 이혼을 안 해주고 도대체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 조만간 조건 맞으면 이혼해 줄 거야. 그래야지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 되지. 뭐라고? 잠깐, 유선아. 일단 나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우리 할 말이 많지 않아? 난 할 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잠깐만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얕봤던 간호조무사의 손에 말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잘 다려 입던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네가 병원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나 회사에서 징계받게 생겼어. 온갖 더러운 소문이 다 돌아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더러운 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야? 내가 당하고 목격한 피해자잖아. 뭐라고? 너 지금 이런 식으로 내 앞길 막겠다는 거야? 막을 앞길이나 있었나? 당신한테? 날 그렇게 간호조무사라고 무시했으면서 당신에게는 앞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초조한 모습을 보니 제 계획이 정확히 먹혀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결국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성이랑 그런 관계였던 거,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 다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원하는 대로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냥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야 당신도 내 마음 알지. 당신 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나를 친엄마 버린 독한 년으로 만들었듯이 나도 당신을 가정 파탄낸 부도덕한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준 것뿐이야. 공평하지 않아? 그 사람은 부들부들 떨며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만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리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목록,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해왔던 혼수 비용까지 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정작 원하는 금액을 내놓자 그가 감당하기에는 분명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게 큰 소리를 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장 생활이, 그의 사회적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줘? 내가 갚으냐? 갑부도 아닌 주제에 갑부도 안 할 짓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당신 사정이야. 당신 어머니랑 그 여자랑 셋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해봐. 당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그 아가씨 편의점 알바만 해도 나만큼은 번다고. 둘이 벌면 금방 갚겠네.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당혹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김유선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결국 그는 유책 배우자였기에 자신이 원하는 앞날을 위해서 제가 말했던 이혼에 대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손에 쥔 것은 두둑한 위자료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족쇄를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사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간호대학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간호사도 아닌 조무사 주제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파며 잠을 줄여나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즐거웠습니다. 잊고 있던 제 꿈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꿈에 그리던 간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적힌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과거를 딛고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간호대학에서의 공부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동기들 틈에서 30을 바라보는 저는 조금 별난 학생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는 늦게 시작한 만큼 따라잡아야 할 시간과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이미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현장에서 익힌 경험들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동기들과 달리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실제 환자의 사례와 연결하며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습 시간에는 제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 환자의 팔에서 단번에 혈관을 찾아내 주사를 놓거나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제 모습을 보며 동기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이 빠듯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독하다는 소리를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할 때 썼던 그 독함을 저는 제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로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나 간간히 예전에 일했던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현장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수간호사님과 동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에 간호사 김유선이라는 이름표를 처음 달았던 날에 벅찬 감동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 편이 되어주었던 옛 동료들이 있는 그 종합병원에 정식 간호사로 지원했고 수석 졸업이라는 이력 덕분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병원은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보조 인력이었다면 이제는 제 판단과 책임에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의 자부심과 보람도 컸습니다. 환자들이 제 손을 잡으며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제 삶은 안정을 되찾았고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원장님은 당신의 친구가 지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실력 있고 마음 따뜻한 간호사를 찾고 있다며 제게 그 자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보다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미워했지만 그래도 엄마인지라
늘 마음에 걸려하던 친정엄마가 계신 요양원과도 가까운 곳이라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의리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기에 그래도 철륜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엄마를 용서하고 이제는 저 자신과 제 남은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위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5년이 되는 해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시설도 깨끗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며 병동을 둘러보던 제 발걸음이 8인실 병동의 한 침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는 깡마른 노인,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는 환자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강자, 제 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병원 중에 왜 하필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독하고 잔인한 재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앙상하게 변해버린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의 재회는 제 일상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그 병실을 피해 다녔습니다. 다른 간호사에게 부탁해 약을 챙겨주게 하거나 회진을 돌 때도 애써 그 침대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니 지엄마 요양원 보낸 독한 년이라며 저를 비난했던 그녀가 똑같은 처지가 된 것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소함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늙고 병든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 달 전쯤 계단에서 굴러 골반뼈를 다쳐 입원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퇴원하자마자 이곳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말수도 많고 정정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고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저렇게 누워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차트를 넘겨보았습니다. 60대 초반, 아직 한창인 나이였습니다. 골반골절은 노인에게 흔한 부상이지만 제대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격려였습니다. 아픈 몸을 일으켜 재활 운동을 하고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그럴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8인실 병동은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옆 침대, 치매 환자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 대소변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제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저를 때리던 밉고 원망스러운 엄마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면회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욕을 먹고 머리채를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들,
제 전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쫓고 선택한 새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는 정작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병들어 쓰러지자 귀찮은 짐처럼 이곳에 던져버린 겁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효자인 척 굴더니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그 여자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선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 오면 죽는 줄 아시는 분이 여기 어떻게 와 계세요? 여기 오래 있을 곳 아니에요. 대충 뼈 붙었으면 동욱 씨한테 전화해서 얼른 빼달라고 하세요. 골병 들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전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이내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동욱이를 안대? 너는? 그녀는 저를 알아본 순간 앙상한 팔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쩌렁쩌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여전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우리 이야기 소문내서 동욱이 돈 싹 뜯어갔다는 독한 거 아니냐? 나 죽이려고 쫓아왔냐? 이봐요.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이거 간호사 아니야. 간호조무사라고. 그 여자의 외침에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간병인 아주머니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저렇게 소리라도 지를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그녀에게 제가 새로운 자극이 되어준 셈이니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이 지루한 싸움을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도 병실 안은 누구 하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달린 간호사 김유선이라는 이름표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세요? 저 간호사 맞아요. 면허증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어머니랑 동욱 씨 덕분에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간호대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기도 병원장님 추천받아서 온 거고요. 뭐라고? 어떻게 니까지 게? 왜요? 제까지 게 조무사 아니라서 실망하셨어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발등 참 잘 찍으셨네요. 여기 그냥 요양하는 병원인 줄 알고 들어오셨나 본데 그런데 아니에요. 보시면 알잖아요. 골반 다쳤어도 계속 몸 움직이려고 노력해야지. 여기 온 동안 한 번을 안 움직이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그냥 훅 가요. 동욱 씨는 왜 면회도 안 온대요? 수술이 전부가 아니라 재활하고 걷는 연습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제 말에 대꾸하는 대신 보란 듯이 고개를 획 돌려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전담 간호사를 자처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는 괜찮겠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진 시간이면 가장 먼저 그녀의 침대로 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천을 확인하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옆 침대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잠은 좀 주무셨나 모르겠네. 아, 기저귀 갈아야겠네.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거나 제가 병실에 들어오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질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휠체어를 끌고 와 억지로 그녀를 앉혔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욕창 생겨요. 밥맛 없어도 일어나서 드셔야지. 그래야 뼈도 빨리 붙고 동욱 씨 얼굴이라도 보러 나갈 거 아니에요. 동욱 씨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발끈하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동욱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저리 꺼져. 너 같은 거 도움 필요 없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제 손길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왜요? 여기 담당 간호사가 저인데 어머니가 저 보기 싫으면 얼른 튼해져서 두 발로 걸어 나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동욱 씨한테 전화해서 당장 데리러 오라고 하시던가. 왜 전화는 안 하세요? 혹시 전화 안 받을까봐 겁나세요? 성희 씨라는 여자가 저처럼 만만하진 않았나 봐요. 제 도발에 그녀는 분해서 씩씩거리면서도 꼬박꼬박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휠체어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어 병원 복도를 산책시킬 때면 우리는 마치 싸우기 위해 만난 사람들처럼 쉴 새 없이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요? 시아버지 제사 한번 안 지내던 사람이 왜 나한테는 지내라고 닥달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지내는 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리 엄마 같고 내 앞에서 왜 막말했어요? 어머니 눈에는 우리 엄마랑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만만해서가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술에 쩔어서 지딸 앞길이나 막는 게 그게 애미냐? 너도 네 입으로 괴롭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내 부모 욕하는 거랑 어머님이 우리 엄마 욕하는 거랑 같냐고요. 우리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게 꺼져가던 눈빛에는 총기가 생겼고 핏기 없던 뺨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녀는 저와 싸우기 위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그녀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늘 불평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간호사가 와서 불편한 데 없냐고 물으면 됐고 김유선이나 데려와. 소리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움과 증오도 결국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관심과 체념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미움이라는 이름의 해독제를 꾸준히 주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아주 정확하게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기싸움 덕분인지 전 시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워커를 잡고 몇 걸음씩 걷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거칠었고 저를 향한 저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나 간병인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 며느리였는지, 어떻게 남편 돈을 뜯어 이혼했는지, 이제는 간호사가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지만 병원 사람들은 이미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묵묵히 그녀를 돌보는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말발에서 밀리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그녀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녀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에게 악을 쓰며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당장 여기로 안 와? 네 전 마누라가 여기 간호사로 있다니까? 그 독한 년이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해. 당장 와서 나 좀 데려가. 전화기 너머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하니 아들의 반응이 썩 시원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결국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다시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그녀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지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번호를 보자마자 질색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우리 이제 볼 일 없는 사이 아니야? 볼 일이 생겨서 했어. 당신 어머니 지금 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알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거길 네가 어떻게? 어떻게 갔는지가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아주 생생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 골반뼈는 거의 다 붙었는데 아들이 찾아오질 않으니 살 의욕을 잃으셨나 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파다해. 성공제약 박동욱 씨 어머니가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5년 전이랑 상황이 비슷하지 않아? 저는 일부러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5년 전 그가 직장에서 어떤 곤욕을 치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가정 파탄낸 부도덕한 영업사원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그가 얼마나 애썼을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린 불효자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게 생겼으니 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역시나 그는 제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이를 악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구하는 것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아들의 체면과 사회적 평판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중년의 티가 완연했고 그의 옆에는 여자가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곧장 8인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길 새도 없이 허둥지둥 전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휠체어에 앉아 끌려나가던 전 시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원망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까딱여 보였습니다. 잘 가시라는, 그리고 이제는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무언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병원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싸움도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떠난 병원은 텅 빈 침대만큼이나 제 마음 한 구석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끄럽게 싸울 상대가 사라지니 오히려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고 병원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흘러갔지만 저는 한동안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아들을 협박했고 결국 그들을 억지로 다시 묶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생과 사의 경계에서 외롭게 방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이제는 스스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겁니다. 그걸로 된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동정이나 용서 같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나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저를 평생 괴롭혔던 친정엄마를 끝내 버리지 못하는 제 지독한 성정 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들과 묶어놨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 질식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아닌지라 더 이상 참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마 빈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며 그래도 요양원에서의 미운 정들은 기억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놓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여전히 미혼입니다. 그리고 제 엄마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환자이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엄마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요양원을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슈퍼에서 소주 5병을 사서 단숨에 들이켜고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제 앞에서 엄마는 혀가 꼬인 발음으로 네가 나를 여기에 가둬서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마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제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로요. 이 구덩이에 애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 밤샘 근무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런 제 인생이 참 서럽고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흰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의식이 있든 없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주사를 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저는 이상한 위안을 얻습니다. 제 친정엄마에게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대신해드리는 셈치면서 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제가 악착같이 간호사가 된 이유였으니까. 다음 생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때는 부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서 제가 살려낸 목숨들이 다음 생에 저를 위한 작은 공덕이 되어주기를 조용히 빌어볼 뿐입니다. 제 독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제 삶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되고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제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겁니다. 그것이 저 김유선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